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어제 2차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현직 시장으로서 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국책사업인데 어떻게 시장이 모를 수가 있느냐.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또 증언을 합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 개발 제한구역 해제는요. 이미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노무현 정부 때 SH공사가 노무현 정부의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고요. 이것은 저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를 시장으로 뽑았을 때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입만 열면 전부 다 내곡동으로 가고 제가 봉사를 하러 떠났던 프로그램까지 들먹이면서 모함을 하시고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도 돌아다니고 이 시간 이후에 토론이 또 있을 텐데 그때는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도쿄 아파트 문제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저희 가족이 고통을 받고 사찰을 받았던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매매했습니다. 여기 정치마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당부터 여쭤볼까요? 네. 토론 상황이나 그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추세를? 예, 어쨌든 뭐 지금 여론조사가 수치로 여론조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저희의 현 주소다 이렇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 따박따박 저희가 집권당으로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비전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해 나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좀 주시는데 회초리도 사랑이 있어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성을 아직 보고 계시다 국민들께 생각합니다. 국민의 질책이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네. 거기에 너무나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어떤 2배 가까이 나는 조사도 있고요. 그걸 좁힐 어떤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예,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요소, 상대방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상대방에서는 이제 뭐 네거티브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했고요.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게 됐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그런 국민의 판단 위에 미래 설계를 향한 그런 정책을 지금 이야기해 나가기 시작하면 뭐 충분히 좁힐 수 있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는 아마 충분히 좀 좁아진 여론조사의 결과도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자세는 당내 저희가 여론조사는 좀 상황이 외부 공표되는 것보다는 나은가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의 태도는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뛰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저번에 말씀하신 걸 제가 그대로 다시 반복해드리면 게임은 끝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 확신에는 변함이 뭐 더 확신하시게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걱정되기는 박영선 후보가 처음에 매일 2%씩 따박따박 올라가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2%씩 따박따박 내려가고 있어서 자꾸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토론을 하면 할수록 자꾸 벌어질 것 같아서 아마 마지막에는 지금보다도 더 벌어진 채로 끝나지 않을까. 모두 말씀에 걱정되기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박영선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뭐 대단한 노력을 하고 비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계속 그 내곡동 땅 이야기만 하고 시민들이 왜 박영선 후보가 시장을 하려고 하는지, 시장을 하면 어떤 시장이 되려는지 그렇죠 궁금했는데 결국은 해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 보여줄 게 하나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곡동 땅 문제는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뭐 계속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일단 박 의원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어차피 뭐 방어는 하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LH 투기 의혹의 핵심은 뭐냐면 기득권을 가진 LH의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기회를 빼앗겼으니까요. 그런데 이 내곡동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이나 미적지근한 해명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말 그대로 1970년도 50년 전에 물려받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상황을 보면 2005년 6월 22일 날 SH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예. 30년간 방치해놨던 그것을 그 일주일 전에 바로 가서 측량을 하자고 30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공개 정보를 LH 직원들이 이용했듯이 오세훈 시장 지금 후보께서도 그 당시에 그런 정보를 아시고 네. 30몇 년 만에 방치해놨던 그 땅의 측량을 하자고 네. 8일 전에 간 것이 아니냐 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이 분노하시는 이 구조와 지금 오세훈 후보에게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네. 김 의원님 뭐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30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던 땅인데 그 뭐 SH공사가 무슨 용역을 발주하기 일주일 전에 측량을 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용역을 발주하기 일주일 전에 땅을 샀다면 모를까 30년 전에 그러면 30년 후에는 이 땅이 SH공사가 나중에 용역을 발주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다가 30년 기다려서 측량을 했다는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측량하는 게 무슨 대수냐는 거죠. 땅을 구입할 때 또는 땅을 구입하고 나서 나중에 땅을 팔 때, 살 때 이런 문제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중간에 왜 측량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잘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생태탕을 먹었느냐, 동태탕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소위 예. 이제 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아예 방치를 해제될 가능성이 예. 없으니까 방치를 해놓으면 소위 불법 경작자 땅을 붙여먹는다고 하죠. 예. 시골 말로. 거기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개발이 돼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오랫동안 땅을 실질적으로 그 어떤 경작을 하던 분과 이 어떤 보상의 분쟁이 생기게 예. 됩니다. 통상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되게 그런 용도로 하는데 어떻게 마침 30년 동안 방치했던 그 땅을 SH공사가 개발 용역을 발주하기 8일 전에 그런 측량을 하느냐라고 예. 그러니까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의심이? 내부적인 정보,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은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상에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미리 측량을 했다. 뭐 이 말씀 하여튼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 예, 이런 그런 뜻입니다. 의심이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래 측량을 하는 게 보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네. 거죠. 그리고 30년 아니라 300년 동안 경작을 해도 이 이른바 권원에 처음 경작을 하게 된 근거에 예를 들어 뭐 내가 임대를 해서 경작을 했다면 300년을 경작해도 내 땅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취업 취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법적인 이야기하고도 좀 다른 것이고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이것이 이제 과거에 있던 땅이 그 오세훈 후보의 부인이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속인지 증여인지 상속이라고 하니까 상속을 받은 땅이라는 것이고 그 후에 있다가 그 토지가 그 처가의 그 공동명의 토지가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그린벨트 풀리고 보금자리 주택 지역으로 지정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거기다가 비싼 값으로 수용을 해줘서 쉽게 말로 땅값을 비싸게 주고 사들였기 때문에 이익을 보게 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그런 일에 관여했는지 또는 그렇게 해서 과연 언제 어느 국면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또 땅값은 과연 주변하고 어떻게 달랐는지 그에 대해서 주장을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지금 뭐 선글라스 쓴 키 큰 남자가 등장하고 근데 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당의 의혹 제기를 제가 잠깐 그 기사를 본 걸로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리면 뭐냐면 이러이러한 어떤 자신이 시장인 시절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 했다는 어떤 개입 증거로서 그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오세훈 후보의 좀 성격하고 좀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기억으로는 이런데 한번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나는 정말 지난번에도 시장 그 한명숙 전 총리와 시장 선거를 두고도 똑같은 이야기 하더니 그때도 내가 확인해보니 이렇더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만약에 뭐 내가 개입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서면 나는 후보 사퇴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틈을 비집고 거짓말이다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연결해서 더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결정적이거나 핵심적인 그 자료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의 그 확신을 심어줄 만한 어떠한 증빙 사실도 주지 못하고 계속 주장만 하잖아요. 거짓말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주장을 한다는 말씀도 맞는데 그런 주장을 하게끔 오세훈 후보가 자꾸 어떤 미심쩍은 부분을 자꾸 남겨놓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세훈 후보는 처음에 이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 국장 전결이다. 이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2006년 7월에 시장에 취임하고 2007년에 처음으로 초도 순시를 하는데 서초구청을 가셨어요. 거기서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 방문을 하시는데 현장 방문을 했는데 그 사실 존재 자체를 땅 존재 자체를 몰랐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해명이 안 된 2010년과는 다른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도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국장 전결이다 했지만 이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보면 국장 전결은 지구 지정을 하고 측량을 했는데 측량의 오류 등 지극히 경미한 사항을 바로잡는 그런 정도지 전체 국장 전결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또 증언도 나왔지 않습니까? 구도로 보고했다 시장에게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그 핵심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지표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택지개발지구 이 사업이 아주 핵심 과제로 되어 있고 그것을 3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시장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0년과는 다른 이러한 새로운 증거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는 말씀대로 틈을 파고들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뭐 예를 들어 서초구 초도 순시에서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때 서초구청장이 저 박성중 의원인데 자기도 그 현장에 간 적이 없다는 거고 그때 서초구에서 뭐 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구의원이 구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그런 대목이 있었다는 건데 정작 갔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현장을 갔다고 해서 현장 여기에 우리 처갓집 땅이 이쪽에 들어있으니 이 부분을 처갓집에 돈을 좀 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 약간 여쭤보고 싶은데 여당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의혹을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어떤 개입해서 어떤 자기 처갓집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게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자꾸 말이 팩트와 다르니까 당신이 뭔가를 개입해서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해명을 했다 또 사실과 다르고 또 다른 해명을 하고 또 사실과 다르고 또 다른 해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여당의 어떤 그 주장의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뭐 그런 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담백하고 솔직한 분이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내 기억상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여지를 두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빌미를 주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이게 처갓집의 땅을 비싸게 사주기 위해서 이런 절차적인 일에 내가 주도하거나 내가 지시하거나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아니 그때 나는 몰랐다든가 지구 지정하는 걸 몰랐다든가 그거 알고 보니까 국장이 전결했더라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본인의 주장은 빼고 그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끌어내서 거짓말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문제가 그래서 뭐 생태 땅 먹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오세훈 후보도 내가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왜 본질이냐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주장했던 그런 의혹들을 오세훈 후보가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자꾸 말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거짓말이라고 저희가 느끼게 되거든요. 본인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잘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데 그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계속 또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그게 아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제가 어제도 야당 패널께 여쭤본 부분이요. 우리가
말한 것과 사실이 다를 때 우리는 그걸 착오라고 보는지 거짓말이라고 보는지 의도의 차이인데 그 의도야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어떤 말한 것과 사실이 다르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거듭된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떠한 사실도 그 사실과 다르다는 거에 대한 입증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몇 개 드러난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몰랐다는 부분은 나중에 보니까 아니 본인의 예. 이야기는 그 땅이 여기에 그 보금자리 주택이 지정되는 그 내부에 들어있다는 걸 당시에 몰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신 처갓집 땅이 이번에 들어가는 그 지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내용인데 그냥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 거짓말 마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 공무원도 구두로 보고를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면 구두 보고한다는 건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도 난 이해가 가요. 저 뭐냐면 그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겠지 당연히. 그런데 오세훈 시장 후보는 근데 보고를 예를 들어서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 처갓집 땅이 있는지 나는 몰랐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보고 안 받았다니까 거짓말 마라 이래 하니까. 아니 그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확실하지 않은 그런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공격을 받는 것이고 계속 무엇인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자꾸 그게 받는 아니고 거죠. 이제 이 박영선 후보 또 여당 측에서 억지로 지금 계속 그 의혹 제기를 하고 억지로 지금 거짓말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근데 억지는 아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과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한 수준의 것이다. 그럼 어제 그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 어떻게 좀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약간 코믹한 저 나중에 변명하려고 이제 말도 그 약간 유행어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또 여당 쪽에서 보면 약간 뭐 근데 하여튼 저는 뭐 그 이야기 자체는 아주 좋게 들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뭐 그런 이야기로 들었는데요. 뭐 또 뭐 이 얘기 뭐 다 그만 예. 왜냐하면 근데 김 의원님 그 어떤 이 입장만 하나 좀 여쭤보면 정치인의 발언이 그 팩트랑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자주 틀려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랬어요. 예. 국회의원들 흔히 또는 저 청문회 같은 데 나오면 저는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든가 또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대답이 나오는 것이 자꾸 말꼬리 잡고 발목 잡고 하니까 자기도 확인 좀 해보고 정확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가만두지 않거든요. 뭘 잘못했길래 그래 숨기는 겁니까?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되는데 오세훈 후보는 사실 그런 면에서 너무 솔직하고 담백해서 그게 자꾸 지금 논란을 그러나 불러일으키는 것 하여튼 아닌가 그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정치에서 물러나겠다 정도로 너무 명쾌하게 정말 칼로 불베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오세훈 후보가 1차 토론회에서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그것이 더욱더 저희 여당에게는 박영수 후보 측에서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숨기는 게 있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인은 기억대로 사실대로 늘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기억에 반하게 사실과도 반하고 기억에도 반하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할 때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기억에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하여튼 시민들께서 이미 뭐 하도 이 말은 들어보셨기 때문에 판단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양쪽 주장이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뭐 그만하시고 다른 얘기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다시 또 그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대 지지율 뭐 3배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야당은 계속 어떤 사전투표 장려까지 하는데 그 야당은 과거에 20대 투표 좀 안 했으면 바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정말 사전투표 장려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이제 사전 투표 장려는 당연한 것이고요. 투표를 특히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물론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근데 전술적으로 과거에는 야당이 반기지 않았던 그때 반기지 않았던 세대들이 이제 30대, 40대가 됐죠. 지금 20대는 전혀 다르게 아주 합리적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 그 일방통행식 그 국정 독주가 자신들에게 또는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는 세대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과거 우리 세대든 또 우리 윗세대든 그분들이 느끼는 그 어떤 사회 현상과는 많이 지금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20대가 느끼는 이 엄중함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들이 투표를 많이 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 세대별 어떤 트렌드는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여당에선 샤이 진보 소위 말하는 예. 있다고 보십니까? 그 20대 중에서도?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어떤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4월 7일 투표일이 평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토 주말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평일에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 생계에 종사하는 40대, 그다음 20, 30대 여기가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그러면 서로 자기들에게 좀 유리한 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주말에 하는 사전 투표에 좀 가자라고 하는 독려하는 측면이 있을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20대, 30대에게 저희들이 집권당으로서 희망을 크게 드리지 못하고 불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 입장으로 좁혀보면 10년 전에 지금의 20대가 초등학교 시절에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그런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뭐 저희는 여러 가지 좀 말씀도 드리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20대가 보수화됐다는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를 생각해 보면 예.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꾸리는데 그때 TO 2개를 북한 측 선수단에 할애하고자 했을 때 저희들 세대는 당연히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그건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있을 거다 기대했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그것을 굉장히 자신이 노력한 땀의 대가를 뺏기는 불공정이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었을 때인데 저희들이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설계할 때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저희가 청년들일 때의 그런 가치관을 당연한 것처럼 강요해서는 안 되겠다. 보수 진보의 부분이 아니고 공정에 그렇습니다. 대한 부분이었다 바로 이 그겁니다.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지금의 청년들을 정말 민감하고 세밀하게 그들의 입장에 서서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충격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20대가 보수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20대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세대들이고요. 20대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제일 제가 느끼는 것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일부 서른 의원 등이 뭐 민주화 유공자를 자식들한테도 이제 그 혜택을 주고 뭐 직장도 구해주고 하는 그런 특권 계급화하는 법안을 냈다가 결국 놀라서 철회는 했지만 20대 젊은 층하고 이야기해 보면 도대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 나라에 태어났는데 자기들이 왜 민주화 운동했다고 지금까지 잘해 먹었으면 됐지 완전 나라 뿌리를 뽑아 먹으려고 하느냐 뭐 그런 비난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좌파 진영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했다는 무슨 훈장을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다가 이제 또 자식들한테까지 그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 불공정의 그 분노는 굉장했거든요. 우리는 사실 또 같은 세대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또 좀 할 수 있는데 세대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김 의원님께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리고 지금 20대 분노 중에 공정성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동산 등으로 인한 좌절감 이랬다 하여튼 공정성이 주요 그 핵심에 있다는 말씀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그게 가장 큰 지금의 그 핵심적인 그 아젠다가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소위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 측이 국민의 신임을 잃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당장에 재작년, 작년을 거치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사건을 거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보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그 치사하고 치졸하게 전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벌인 여러 가지 활극 비슷한 예. 이런 일이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정떨어지게 한 것이거든요. 그 말씀 나왔으니까 그 김상조 실장에 대한 부분에 혹시 변명거리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정말 부끄럽죠. 예. 부끄럽고 아마 그날 그 대통령께서는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이런 부동산 문제 등을 비롯한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국민께 사죄와 함께 드리려고 원고를 쓰고 예. 고치고 계실 그 시간에 그 신문이 책상 위에 올라왔을 때 대통령이 느꼈던 분노나 배신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요. 김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그 민주화 유공자에 관한 법률 이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현재 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하여튼 계승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좀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두 가지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일 뭐 회담 반대라든가 육시 항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갔다 왔거나 뭐 이런 피해를 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대해서 형평을 이루자라는 취지인데 그것을 막 자손 만대벌 해먹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 그런 좋은 법을 내놨다가 왜 또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 어떤 일각의 끝까지 비판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철회를 한 것이죠. 내용은 말씀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 20대 그 분노의 어떤 그 기둥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100%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오세훈 후보의 어떤 정치적 행적이 과거 혹은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적 행동이 그 20대 공정에 대한 어떤 욕구에 과연 더 부합했느냐? 지금 여당이 워낙 잘못하니까 분노가 쏠려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후보의 과거 정치적 행정이 그 20대 분노에 부합하는 어떤 정치적 역정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어쨌든 오세훈 후보는 과거 우리 정치 개혁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준 여러 가지 그 개혁적인 면모가 많았었고요. 통상 야당은 야당이 잘해서 야당이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거꾸로질 때 여당이 워낙 잘못하면 어쩔 수 없이 야당에게 손길이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뭐 여당이 워낙 그 국민을 무시하고 멋대로 했죠, 뭐 한마디로.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최초리 든 것인데 그건 뭐 여론조사도 좀 앞서는데 좀 유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또 저렇게 세게 공격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잘못한 거 있고 혼나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나 저희가 꼭 그렇게 이만큼 혼날 만큼 잘못한 것만 있냐.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 미중의 사태를 맞이해서 야당이 계속 우한 폐렴이라고 해야 된다, 마스크 대란이다, 뭐 백신이 어떻다 계속 발목을 잡을 때 그런 와중에도 여당이 중심을 잡고 잘 해온 이런 어떤 대처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그래 해왔기 때문에 이 백신으로 코로나가 좀 주춤해졌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도시의 삶의 회복의 문제를 여당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도 여전히 시민들께서 해 주십사라고 하는 호소를 또 드리면 그래 저 야당이 국민의힘이 별로 잘한 거 없지 또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백신 확보가 얼마나 그 우리나라가 부실한지 지금 뭐 이제 미국의 일부 언론 같은 데서는 그 한국은 한 3년 내에도 그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뭐 팬데믹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그 비판성 기사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전 세계 100등 바깥의 나라가 되었는지 OECD 전체 국가 중에 꼴찌가 되었는지 이것은 오로지 현 정부의 무능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자꾸 방역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이 사실 그 지난 1년 동안 고통받으면서도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다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지 그걸 뭐 잘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김재현 의원님처럼 야당이 계속 백신에 대한 불신만 계속 조장하는 불신이 그런 아니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백신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백신 공급이 안 된다는 지금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안 우리나라가 되고요. 지금 2%도 백신 그리고 맞지를 보십시오. 못했어요. 김재현 의원님 그런 통계를 안 보신 모양인데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당 백신 접종 저희가 늦긴 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면에서 충분히 따라 올라가지고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속도가. 예, 그렇습니다. 예. 속도가요. 그래서 2%도 못 맞았는데. 아니 그런 통계는 못 보셨습니까? 자, 예. 이 백신지 뭐 예, 둘의 좋습니다. 팩트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가 대선의 승패와 직결되나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지지율 또는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국민들의 여론과는 달리 굉장히 높게 나왔던 것은 야권에는 대선 주자가 없다. 예. 그러니 이렇게 뭐 저 폭주하더라도 여당이 폭주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구나. 다음에 야당으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참고 살아야지, 맞춰 살아야지. 이렇게 체념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우리 바꿀 수 있겠다,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그 강력한 지금 에너지가 생기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야권 보수 진영 또는 이제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던 중도 진영조차도 예. 청와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지금까지 무슨 정책적 실패 또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위선과 저질스러운 여러 가지 행위를 전부 심판하고자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에너지가 엄청 커져서 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거의 대선까지 직결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미 뭐 지방선거의 보궐선거지만 이제 배가 떴습니다. 여기 예. 떴는데 이 배가 대선으로 가는 강물의 흐름 위에 떠 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비록 지금 혼을 나고 있지만 또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정신 잘 차리고 이것을 잘 헤쳐나가면 이 민심이라고 하는 강물, 이 물은 저희들 여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배를 잘 띄워서 끝까지 가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예. 말씀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이 그게 바로 민심이라는 거예요. 민심이 지금까지는 참 참고 잔잔하게 있었는데 그 민심을 하도 무시하니까 이번에 확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김 의원님, 거기서 시간은 다 됐는데 네. 어떤 정치 분석가는 그런 얘기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석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어떤 감정이 끌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 보궐선거로 바람을 많이 빼주면은 과연 야당의 저세력에게 정권을 맡기는 게 맞는 것일까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이제 그 거품을 좀 예.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워낙에 그 앞 단계가 야권에 전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보이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그 야권 지지자들이 용기를 갖지 못하고 예.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은 하나의 큰 교두보를 마련하고 민심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또 여당은 상당히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모든 것에서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 이후에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간다고 봅니다. 일단 선거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시간은 다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1999년에 온로미 사건이 온 나라를 뒤엎었고 그다음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라는 게 나서 정말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 특검을 요청하셨고 정면 돌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한 팔을 베어나는 심정으로 여전히 개혁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사고는 났지만 여전히 김대중 정권이 개혁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을 시키면서 계속 그 길을 갔어요. 저희가 비록 혼이 나더라도 정신을 차리면서 여전히 저희가 사회의 개혁 세력이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국민에게 드리면 내는 대선 자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다행인데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